이번 글은 에세이스트 수상작가 지정숙님의 책 당신을 환대하기 위하여 중 네 번째 파트 누명 4회차 이어집니다. 아픈 장마. 누군가가 문을 흔들었다. 부업으로 수출용 스웨트를 뜨고 있던 나는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다가갔다. 나다 애비여, 어여 빨리 문 열거라. 다급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나는 재빠르게 문을 열었다. 어서 문 잠그고 들어오니라 어서. 아버지의 목소리는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정도로 가라앉아 있었다. 방 안을 둘러보신 아버지가 열려있던 창문을 닫으라는 신호를 하신다. 목소리 크신 아버지께서 왜 저러는 것일까? 작년 말 외손자 돌 때 오셨다 가셨으니 아직 오실 때가 아닌데. 아버지의 두루마기를 받아 걸며 아버지의 안색을 살폈다. 아버지는 마고자의 단추를 빼신 후 다시 조끼 단추를 푸신다. 거친 숨소리가 느껴진다. 단추 푸는 걸 도와드리라 앞으로 바싹 다가앉았다. 거기 마고자랑 조끼가 붙어 있을 게다. 그 안쪽을 살피보거라. 내 이것 때문에 10년 감수였다. 멀기는 징글징글하지. 큰돈은 지녔지. 월매나 매미 떼리는가 죽을 뻔했어. 언젠가 소 팔고 돌아오다 당했던 일이 자꾸만 떠올라 혼났다 아주. 소매치기는 돈 냄새를 귀신같이 알아내는겨. 돈은 몇 겹의 신문지로 돌돌 말린 채 보자기에 꽁꽁 묶이고 보자기는 다시 아버지의 조끼와 마고자랑 이어져 한 몸이 되어 있었다. 마고자의 꿰머진 탄띠실을 잘라낼 때까지 아버지는 불안함을 떨쳐내지 못하셨다. 행여 보자기에 어떤 자국이 있는지 자세히 살피라는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 나는 보자기를 조심스레 풀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싸준 그대로라며 그제야 휴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새벽부터 일어나 집을 나섰지. 안전에는 그게 낫을 것 같았어. 역에 도착해서 기차에 몸을 실었구먼. 월매를 왔을까 잠이 쏟아지기 시작하는겨. 사정없이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졸음을 쫓아냈단 게 서울에 도착해갖고 의정부행 버스를 갈아탔지. 이제 좀 진정될까 했는지 매안 가지더라고. 포천행 버스를 탄 게 더 무서운 거요. 다 나만 노려보는 것 같죠. 도둑질 하다 들킨 것 매니로 가심이 두근거리는 뒤 혼났어.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바듯이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지. 늦이까지 오는 뒤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만 같더란 게. 오직 험은 변소 가는 것이 두려워설랑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왔겠냐. 아버지는 문이 다 잠겼는지 단단히 확인하란다. 나는 일어서서 손바닥만한 창문과 허접스런 방문의 잠금장치를 열었다 다시 잠갔다. 아버지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며 다시 말문을 여셨다. 530만 원이다. 애비가 네 오래비랑 상의여서 가지고 왔다. 이 돈 종잣돈 삼아서 얼른 일어나거라. 집터를 사서 집을 짓든가. 네 남편과 상의해서 좋은 방도로다가 애비가 너한테 혀줄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제대로 가르쳐주길 했냐. 황소처럼 부려먹기만 했으니. 아버지는 목이 메인 듯 말끝을 흐리셨다. 효녀가 되겠다고 맹세한 년이 이 돈을 받아도 되는가. 나는 멈칫거리다 아버지의 손을 와락 잡고 말았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못된 년, 뻔뻔한 년. 나는 외손자 첫돌을 보러 오셨던 아버지가 내쉬던 긴 한숨을 잊을 수가 없다. 그 한숨 소리는 나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신호 같았다. 물론 내 입으로 직접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다. 다만 아버지가 큰언니와 둘째 언니네 집보다 우리 집에 자주 오신 걸 보면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너 때문에 속상하다는 말을 하지 않으시는 걸 보면 나에 대한 안쓰러움을 아직도 가슴 깊이 가지고 사시는 게 분명하지 않은가. 아버지는 나에게 혼담이 들어올 때부터 나를 부드럽게 대했다. 평소의 아버지가 아니었던 것이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가 나를 끔찍이 사랑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런 때문이리라 나는 아버지를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 언감생심,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엉큼한 생각까지 했으니. 지난 겨울 일만 해도 그렇다. 외손자의 돌이라고 우리 집을 찾으셨던 아버지는 식사도 제대로 드시지 않았었다. 아버지는 많이 속상하셨을 것이다. 기대했던 막내딸이 거짓골을 하고 있으니 오죽했겠는가. 터가 제법 넓구나. 조이 500평은 되지? 언제 밖을 둘러보셨는지 아버지가 물으셨다. 나는 과수원을 했던 곳이라 넓다. 저편에 보이는 공장은 과수원을 잘라 판 것이고 길 옆의 멋진 야곡은 주인집이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나 이제는 남아있던 것까지 팔려고 내놓았다는 등 쓸데없는 말을 짓겨려댔다. 가만히 듣고 계신 아버지가 값을 물으셨다. 나는 대뜸 주인이 턱없는 돈을 부르고 있어 언제 팔릴지 모른다고 대답했다. 착한 년이라면 거기서 말을 마쳤어야 한다. 그런데 나는 지나가는 말처럼 동네에서 거래되는 평당 가격을 넌지시 알려드렸던 것이다. 애비는 그 말을 듣고 잠이 오지 않더구나. 네가 길거리에 나 앉을까 봐서. 나는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나니 양심이 뜨끔했다. 어쩌면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단 말인가. 하지만 아버지는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시며 허출함을 표하셨다. 나는 죄스럽고 민망한 점심상을 올려드렸다. 겨우 시장기만 면하신 아버지는 피로가 밀려오는 듯 깊게 아픔을 하셨다. 아버지를 위해 자리를 펴드렸다. 아버지는 자리에 눕자마자 코를 골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본다. 무서워 다가가지 못했던 아버지 살며시 거친 손도 잡아본다. 아버지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아버지 막내딸이 효도할게요. 꼭. 갑자기 돈이 생기니 불안했다. 돈은 땅에 박아야 꿈쩍 않는다는 어른들의 말씀대로 일단 땅을 사기로 했다. 집이 허술하다 보니 돈을 장롱에 놔둘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기저귀 가방에 돈을 넣고 다니며 남편과 함께 땅을 물색하러 다녔다. 다행히 돈에 맞는 땅을 만날 수 있었다. 처음으로 땅 문서를 받아들으니 하늘을 날 것 같았다. 이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이 없었다. 남편은 주인이 집을 내놓았다 하더라도 금방 팔리는 게 아니라며 몇 년을 악착같이 모아 반듯한 집을 짓자고 했다. 꿈만 같았다. 세상 일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닌가 보다. 주인집이 그렇게 빨리 팔리다니. 새 주인은 최대한 빨리 집을 비워달란다. 집을 헐고 새 건물을 지어야 한다면서. 이야말로 큰일이 아닌가. 이참에 오두막이라도 내 집을 가져보자는 남편이다.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 따르기로 했다. 80년대 초 포천은 서울에서 밀려나온 기업체가 몰려드는 곳이었다. 자연적 인구도 급증했다. 사람들은 공터만 보이면 방을 만들기 바빴고 계약은 시멘트가 마르기 전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 시기에 두어 달 살 방을 빌리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다행히 시누이가 방을 빌려준단다. 그 방은 식당의 뒷마당에 있는 방으로 세를 받기 위해 급하게 지어진 4개의 방 중 3번째 방이었다. 아이들을 위해 얻은 그 방을 빌려준다니 얼마나 고마운가. 시누이는 동네에서 가장 크고 세련된 건물을 새내어 식당을 하고 있었다. 뒷마당의 공동우물은 때가 되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아낙들이 빨래를 하고 김치거리를 씻거나 생선을 손질하는 풍경은 고향의 모습인 듯 낯설지 않았다. 하지만 스스럼 없이 우통을 벗고 등목을 하는 남정네들의 모습을 보는 건 쑥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밖에 내놓고 밥을 지으면 덜 더우련만 나는 그런 용기가 없었다. 손바닥만한 부엌에 석유골로를 놓고 끼니를 해결하기로 했다.
조카들이 살림살이가 들어있는 방은 식당 주방과 마주보는 방으로 우리 네 식구가 지내기엔 빠듯하고 좁았다. 하는 수 없이 간단한 옷가지와 그릇 몇 개를 남겨두고 식당의 옥상과 지하실로 살림살이를 분산시켰다. 시누이는 끼니를 식당에서 해결하라지만 낯짝 있는 사람인지라 그럴 수는 없었다. 밥 짓는 열기와 달구어진 슬레이트 방을 한증막으로 만들어 놓기 일쑤였다. 그나마 작은 창문이 없었다면 우리는 숨이 막혀 죽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 문을 생명의 문이라 불렀다. 나는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수출용 겨울 스웨터를 뜨고 있었다. 한 푼이라도 벌어야 집 짓는 데 보탬이 되겠기에. 아이들은 털실에서 나온 먼지가 달라붙자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선풍기를 틀 수는 없었다. 실에서 나오는 보풀아기들이 행여 시누이의 주방으로 날아갈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남편과 아이들이야 대낮이라도 등목이나 목간을 할 수 있으나 내가 문제였다. 오죽하면 그때 내 소원은 원 없이 목욕을 해보는 거였다. 시누이와 함께 주방에서 목욕을 할 수는 있으나 그것 또한 어려운 일이었다. 시누이의 식당은 자정이 다 되어서야 문을 닫을 정도로 손님이 북적거렸다. 동네에서 제일 큰 식당이니 주변 공장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는 시누이의 영업이 끝나기를 기다리다 그냥 잠이 드는 일이 허다했다. 그날은 유달리 더웠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오듯 했다. 수출용 스웨터는 기한을 맞추는 게 생명이다. 나는 비지땀을 흘려가며 물량을 채웠다. 종당에는 파리가 괴롭히고 모기가 뜯어도 쫓아버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바듯이 저녁밥을 지어 먹인 후 대한물에 수건을 적셔 땀 냄새를 닦아냈다. 지친 몸을 눕히려는데 양철 지붕에 콩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다. 소낙비였다. 비는 더위를 식혀주기에 충분했다. 우리는 오랜만에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 수 있었다. 얼마를 잤을까?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어젖혔다. 기막힌 광경이 눈앞에 펼쳐 있다. 솥단지, 석유골로, 신발, 양은 냄비 등이 둥둥 떠다닌다. 밀려드는 흙탕물은 금방 방문턱을 넘어올 것 같다. 현수가 아빠, 나는 드립다 소리를 질렀다. 남편이 두 아이를 양팔에 끼고 부엌문을 나선다. 곧이어 아이들의 두려운 울음소리가 들린다. 거기 가만히 있어. 절대 내려와서는 안 돼. 엄마랑 금방 올라올게. 방까지 이제 반뼘 정도의 높이만 남아있다. 부엌에 들어선 남편이 문턱에 엉덩이를 대며 어필하 재촉한다. 바짝 마른 남편의 등에 내가 엎였다. 옥상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아비규환이었다. 물을 퍼내는 사람,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 지붕 위에 올라선 사람, 물에 잠긴 농가 밭 한참을 바라보며 그렇게 서 있었을 것이다. 빗방울이 약해졌다. 우선 비닐로 덮어놓은 가구들을 살펴보기로 했다. 비닐은 여기저기 찢어진 채 나풀댔다. 찢어진 비닐을 걷어내고 먼저 장롱문을 열었다. 안에서 심한 악취가 났다. 쥐의 분비물과 음식물 찌꺼기가 엉겨붙어 있었다. 한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으니 횡재라도 만났다는 듯 모여든 게 분명했다. 다른 가구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친정 부모님께 죄송했다. 남편은 구슬땀을 흘리며 오물을 긁어내고 있었다. 비가 그치자 빠르게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시누이네 식당 지하실로 향했다. 거기엔 시누이네 살림살이와 내 살림살이가 같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다. 지하실은 가관이었다. 주위 사체가 보이는가 하면 뱀과 개구리도 보인다. 악취가 코를 찌른다. 지하실은 이미 화장실 수준이다. 남편이 부유물을 헤치고 물건을 끄집어내기 시작한다. 자, 여기 앨범 같은데? 남편이 네모 반듯한 보따리를 건네준다. 보자기를 들고 우물가로 달려갔다. 흙탕물을 뒤집어 쓴 결혼사진.
재빨리 사진을 꺼내 물에 씻었다. 신랑 신부는 더 이상 신랑 신부가 아니었다. 면사포와 넥타이는 찢어져 있었다. 나는 멍하니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의 신부가 운다. 아니 이 사람아 왜 그러고 앉아있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고 난리다 난리. 그깟 사진 다시 찍으면 되지. 솔직히 그날 나 엄청 떨었다. 이젠 누가 떨라고 빌어도 절대 안 떨겨. 멋진 사진이 될걸. 아마 아무려면 그때인 내가 더 예쁘지. 지금이 내가 더 예쁠까. 보란듯이 박살내 쓰레기 더미로 던져버렸다. 약속을 꼭 지키라는 무언의 협박을 그는 정녕 알아챘을까. 지하실에 넣어두었던 옷은 입을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 비비고 빨았으나 헛수고였다. 남편은 제발 궁상 떨지 말라며 화를 냈다. 돌 선물로 받은 아이들의 겨울 코트가 자꾸만 어른거렸다. TV는 온종일 의연금품 모금 방송과 함께 처참한 수해 현장을 보여주고 있었다. 집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수재민들 사이로 중장비의 굉음이 들린다. 수재민의 통곡을 대신하고 싶은가 보다. 그의 장마는 끈덕지게 길었다. 장맛비가 멈추었으나 수마가 핥히고 간 자리는 엉망진창이었다. 남편과 나는 지하실에 남아있는 물을 퍼내고 밀려온 쓰레기를 치우는 등 신우이의 식당이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식당은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이젠 우리가 서둘러야 한다. 신우이의 방을 비워줘야 하기에. 그 시절 군부대가 많은 포천에서 집을 짓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80년대 초. 서류는 복잡하기 그지없었다. 고도 제한, 군사시설보호지역, 군사도로 접경성 해당 여부, 모든 것이 군과 연관지어져 있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9평이 넘지 않으면 부대장의 허가도장은 필요치 않단다. 없는 돈을 끌어들여 집을 지어야 하는 처지이다 보니 그나마 건축 허가가 쉬운 9평 집을 짓기로 했다. 아이를 데리고 다니며 발품을 팔아 간신히 구비 서류가 준비되자 이번에는 이장의 도장이 문제가 되었다. 이장을 찾아갔다. 이장은 동네에 고물상이 들어오는 게 달갑지 않은 눈치였다. 나는 최대한 담장을 쌓아 동네의 흉한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도장을 받을 수 있었다. 재반 절차를 나에게 미룬 남편은 모래와 자갈 등 건축 자재를 준비해가며 틈틈이 담장을 쌓아갔다. 담장의 길이가 늘어나는 것을 보니 내 집이 지어진다는 게 실감이 났다. 서류가 통과되니 없는 돈이 문제였다. 언니 빨리 나와봐.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오시더니 식사를 시켜 드시더라고. 다 드시고 나서 주인을 찾더라고. 얼른 달려갔지. 그런데 오빠의 이름을 정확하게 대시는 거야. 언니네 친정아버지가 틀림없는 것 같아. 친정아버지를 처음 본 신우이는 상기된 얼굴로 침을 튀겼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아버지가 여기를 어찌 알고 오셨단 말인가. 오셨다 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비어진 채 허물어지고 있었을 그 집을 보시고 얼마나 놀라셨을까. 행여 딸을 못 만날지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며 애태웠을 아버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진다. 집이라도 번듯하게 지어놓았을 때 오시지. 이사했단 편지조차 띄워드리지 못한 딸년의 마음을 이해나 하시려나. 뜨개질하던 털실 꾸러미를 치우는 동안 오만 감정이 솟구쳤다. 나다 애비다. 부엌으로 내려서며 신발을 신던 나는 깜짝 놀랐다. 그 목소리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분명했다. 아버지는 가게를 빙 돌아 신우이 뒤에 서 계셨던 것이다. 아버지. 나는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는 당황한 빛이 역력했다. 왜 또 오셨어요? 막내딸 못 사는 게 그렇게 보기 좋아요. 뭐가 그리 보고 싶어 얘까지 오셨나고요. 아버지 이젠 막내딸 하나 없는 셈 치세요. 아버지께 이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다고요.
앞으로는 제가 아버지를 찾을 때까지 절대 오시지 마세요. 제발. 나는 숨도 쉬지 않고 아버지를 향해 할 말 못할 말을 퍼부어댔다. 신우이는 충격을 받은 듯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언니,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고 그래. 어서 방으로 모셔. 신우이는 내 손을 잡아 끌며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신우이의 그런 행동을 본 나는 화가 더욱 치밀어 올랐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자식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시집가면 그만이라고요. 저는 아버지 전주이가 며느리고요. 이 집 자식이에요. 호적까지 봐서 시집을 왔다고요. 출가 외인이라더니 왜 찾아오셨어요? 아무 권리도 의무도 없는 아버지가 왜 천리먼 길을 오셔야 하냐고요. 왜요? 왜? 말을 멈출 수가 없었다. 토해내지 않으면 미칠 것만 같았다. 언니, 그나저나 오빠는 어디 갔어? 멀리서 장인어른이 오셨는데. 듣고 있던 신우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말줄기를 잘라냈다. 나는 집 지을 모래를 실러 간 걸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했다. 방으로 들어오신 아버지는 살림살이의 향방을 넌지시 물으셨다. 나는 식당의 옥상과 지하실에 나누어 보관 중이며 추석 전엔 새 집을 지어 이사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나는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아버지, 피난민같이 살고 있는 막내딸의 모습을 보시고 많이 속상하셨죠? 아무 걱정 마세요. 잘 살 거예요. 이서방이 보기보다 악착백이여요. 부지런하고 착하고요. 아버지가 사람은 착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주신 돈으로는 300여 평이나 되는 땅을 샀어요. 이서방 오면 구경시켜 드릴게요. 나는 사람들이 욕심낸 땅이라는 것과 네모 반듯해서 쓸모가 많은 데다 교통까지 편리하다는 둥 자랑을 늘어놓았다. 아버지의 표정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왜 여기에 머리가 났어요? 그리고 머리가 왜 이렇게 길어요? 외할아버지의 무릎에 안긴 아이들은 신기하다는 듯 수염을 만지며 놀고 있다. 나는 애들이 부러웠다. 애비는 걱정되는 게 하나도 없다. 아이들 잘 크고 딸 사후 건강한 뒤 무엇을 더 바라겠냐. 인제부턴 디디고 붙잡고 일어서면 되는겨. 애비의 말 명심해라. 절모고상은 사서라도 한다 하지 않더냐. 인자 애비는 내려갈겨. 마음 놓고 내려가마. 주무시고 가시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딸의 마음을 아버지는 아신다. 이글거리던 태양마저 지쳐가고 뜸부기가 저녁 새참을 알릴 때쯤에야 아버지는 논산으로 내려가셨다. 아버지의 뒷모습을 어찌 잊을 수 있으리. 무거워 보이는 못이 두루마기가 마음에 걸린다. 아버지의 어깨는 저렇게 좁지 않았었는데 아버지의 시퍼랬던 서슬은 어디로 갔을까? 빛바랜 사진처럼 퇴색되어 윤기를 잃은 아버지의 안색이 자꾸만 떠오른다. 이놈의 치지마. 아버지의 호통이 듣고 싶다. 앞으로는 아버지 앞에서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으리라. 슬픈 얼굴을 보여드리지 않으리라. 더욱 슬퍼지는 개구리 울음소리. 아버지는 무사히 당도하셨을까?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힘이 되니 부탁드립니다.